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 공부입니다. 지은이는 양순자, 펴낸 곳은 가디언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펴낸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읽었을 때도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읽어도 또다시 감동입니다. 저자는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으로 30년 동안 사형수를 상담했고 양순자 심리상담소 소장이었습니다. 2014년 7월 대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죽음의 경계선에서 돌아본 삶의 가치와 자세에 대해 쓴 이야기들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었다.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상태이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은 원래 힘들다. 엄살 떨지 마라. 37살 아직 젊은 나이에 나는 겁도 없이 서울구치소 사형수 담당을 자원했어. 내 삶이 너무 버거워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을 때 사형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까 알고 싶었지. 그러면서 시작한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넘었어. 사형수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안개에 옷 젖듯 나 자신이 사형수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행동할 때가 있어. 강의를 하러 조금 먼 길을 났을 때는 물론이고 잠깐 외출을 할 때도 나는 항상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현관에 서서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보곤 하지. 마치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12월이 되면 내가 의식처럼 하는 일이 있어. 카드나 연하장을 보내는 대신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는지 헤아려 보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평상시에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해 버리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사형수들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기에 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죽는 고통을 느껴. 죄는 짧은 순간에 저질렀지만 죄의 값은 길어. 2에서 3년, 길게는 6에서 8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끼며 시들어가지. 그들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을 때 가족들 역시 그와 똑같은 시간을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사형 집행을 당해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가족들도 함께 죽는 고통을 치르는 거라. 어느 사형수의 어머니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끝내 자살로 아들의 뒤를 따랐는가 하면 어느 어머니는 울다 지쳐 실명해버린 경우도 있어. 날마다 오늘이 집행날은 아닐까 가슴 졸이다 떠나는 것이 사형수의 운명이지. 감옥 밖에 사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사형수와 우리에게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결국 우리는 모두 사형수야.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 오늘이 있을 뿐이요.
내일은 와봐야 오는 것이지.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기에 나는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 나는 되도록 약속은 하루에 하나만 잡아. 바쁘다고 적당히 지나치면 반드시 후회가 남기 마련이거든. 어느 날 후배가 침통한 표정으로 언니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냐고 물었지. 듣고 보니 그것도 고문인가 싶은 거야. 어찌 보면 세상 모든 고민이 다 그래. 대부분 마음 한 번 바꾸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것을 고민이랍시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거든. 걱정이나 고민도 습관이라 사람들은 자꾸 고민거리를 만들어 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뭘 고민했나 생각도 안 나는 경우가 많지. 나는 후배가 실컷 얘기하도록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 이 언니가 내 고민을 풀어주마. 내게 몇 시간만 주라. 나는 그 애를 차에 태우고 금천 기독교 묘지로 갔어. 이산 저산 봉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바둑알 같은 무덤들이 쭉 자리 잡고 있는 곳이야. 늦게 출발했어. 해는 이미 산허리를 넘어가 버린 뒤라 음산한 기운이 감돌더군. 금방이라도 뒤에서 뭔가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아 무섭더라고. 내가 상담하던 사형수 중에 8명이 여기 묻혀 있어. 돈이 넉넉하지 못해 짜투리 땅을 사서 묻어주었는데 살아생전 그이들 모습처럼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어. 여기저기서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상담실에서 만난 것처럼 인사하는 듯 했어. 국화꽃을 한 송이씩 묘 앞에 놔두고 후배하고 나란히 사형수들 묘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지. 정말 죽고 싶으면 죽으라. 내가 사형수들도 이렇게 묻어 주었는데 너 하나 못 묻어 주겠냐? 그러자 후배가 기겁을 하면서 내 손을 잡아 끄는 거야. 아이고 언니, 으슬으슬 막 몸이 아프네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 테니 어둡기 전에 빨리 서울로 갑시다. 나는 그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 또다시 그런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몇 번씩 되씹어보고 말해라. 가슴에서 생각하고 나오는 말, 그런 말만 하자.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인생의 끝을 말하더라. 사형수들은 사형만 면하게 해주면 죽는 그날까지 살과 뼈가 가루가 되도록 좋은 일만 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빌어. 그래도 집행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나는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일로 괴롭다느니 힘들다느니 하는 말은 안 하게 되더라. 풀어서 풀릴 수 있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요. 참고 기다려서 해결되는 것이면 고통이 아니더라. 세상 살아가면서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약이 되는 것. 나는 평소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볼 때가 많아. 엊그제 택시를 탔어. 기사분이 아주 잘생기고 의젓하고 부담스러울 만큼 근사하더라. 외모로 봐서는 전혀 운전기사 같지가 않더라고. 운전기사는 딱히 어떤 모양새다 그렇게 비하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직업이든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 그런데 전혀 다른 분위기더라고. 요금을 받는 것도 영 어설퍼. 함께 탔던 아우도 궁금했는지 묻더라고. 아저씨는 운전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맞은 다음 기사로 나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택시 운전을 해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으면 차를 타다가 선수 운전을 하니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3년 정도 하면 차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세월 정신없이 앞도 뒤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면서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죠. 내심 승리했다 싶은 순간 부도를 맞고는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굴곡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왜 그렇게 올라가는 쪽만 쳐다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후진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기사는 인생의 후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멋진 기사 덕분에 동생과 나는 잠시 천국을 보았지. 지금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싶어 괴롭다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종이에 하나하나씩 써봐. 써놓고 나서 그것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 미워해.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 입히고 있는 꼴이야. 인생길을 달리다 보면 누구나 터널을 만나게 돼 있어. 터널이 어둡다고 멈춰선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 조금만 지나면 곧 터널 끝이 나오는데 말이야.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더 바랄 게 있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15년 전 나는 시골 군청에서 3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어. 오랜 세월 동안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으로 함께 일한 분이 자기 고향 군수로 당선되면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어.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그때 사건이 하나 터졌어. 친구 딸이 자동차를 살 때 내가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할부금을 내지 않았으니 서울집을 압류한다는 고지서가 날아왔어. 나는 무슨 법규든 절대로 위반을 못해. 어쩌다 자동차에 주차 위반 딱지만 붙어 있어도 30분 내에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내야 마음이 놓이는 새가슴이야. 그런 사람이 압류 통지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
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깟 보증 하나 뭐 써줄까 싶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도장 찍었는데 졸지에 차값 전액을 나보고 내라고 하니 황당하지. 시골에서 그 큰돈을 당장 어찌 구한단 말인가. 인구 8만 5천인 조그만 군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약국을 운영하는 어릴 적 친구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소식 없다가 근 50년 만에 불쑥 나타나 돈 좀 꺼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걱정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병이 되었어.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었지. 그러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했어. 당당하던 양순자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었던 거지. 내 얘기를 다 들은 친구가 말로만 듣던 백지수표 한 장을 내놓았어. 순조야, 너 필요한 대로 다 써.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발등에 불은 끄고 봐야 하니 필요한 액수를 써넣었어. 이제 와서 하는 고백이지만 나 너에게 빚이 있어. 초등학교 때 내 도시락을 단골로 훔쳐먹은 애가 바로 나야. 오랜 세월 그 빚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야 갚을 날이 온 것 같다. 나이 마흔에 얻은 늦둥인 딸을 위해 우리 집에서는 멸치에 계란까지 넣어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셨어. 그 도시락을 맛있게 훔쳐 먹었다고 50년도 더 지나 백지수표로 벼랑 끝에 선 나를 구해준 친구. 이런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야. 제일 불쌍한 사람은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란 걸 기억해. 그런데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도 못했어. 오늘 세상을 향해서 한번 소리쳐 볼란다. 친구야, 너 참 괜찮은 놈이다. 너희야 꼭 잘 돼서 부자 되어라. 따뜻한 말 한마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인격적으로 풍요롭고 포용력을 배우지만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6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있었다. 자기 딸이 너무 짜증을 잘 내고 말을 믿게 해서 고민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이가 짜증내면서 말을 할 때 같이 화를 내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라고. 어디서 듣던 말이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한참 후에 젊은 엄마를 다시 만날 일이 있었다. 자기 딸이 화가 나서 아빠한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하더래. 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이야기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둘 통찰의 조언들이었습니다.